입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손으로는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르는 남자가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매일 아침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알람 소리가 아니라 공습 경보에 눈을 뜹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시작한 장본인은 오늘도 평화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2022년 시작된 이 전쟁은 왜 끝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전쟁을 단순한 영토 분쟁 정도로 봅니다. 땅을 조금 나눠 갖고 어딘가에서 타협하면 끝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푸틴의 머릿속에서 이 전쟁은 전혀 다른 의미예요. 러시아 제국을 되살리려는 오래된 꿈의 연장선입니다. 왜 푸틴은 이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어 보이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독립된 나라로 인정하지 않아요. 우크라이나는 원래부터 러시아의 일부였고 그래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2021년에 푸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역사적 통일성에 대한 긴 글을 썼어요. 그 글의 숨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진짜로 독립해 있으면 러시아가 위협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생존 싸움이고 푸틴 입장에서는 제국의 복원입니다. 한쪽은 살아남기 위해 싸우고 다른 한쪽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며 멈추지 않는 구조예요. 실제로 러시아는 전쟁 초반부터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을 일방적으로 자기 영토라고 편입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5분의 1을 점령하고 있어요. 문제는 러시아가 빼앗은 땅을 협상 카드가 아니라 이미 얻어낸 전리품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평화안이 나오더라도 우크라이나에게 영토를 포기하라고 요구해요. 반대로 우크라이나가 계속 싸우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전쟁이 끝난 뒤 다시 침공당하지 않으려면 나토 같은 강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에서 양측의 요구는 애초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더 강한 보호막을 얻는 것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말해요. 우크라이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전쟁을 멈추는 건 느리게 죽는 것과 같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는 많은 평화안들은 처음부터 성공하기 어려워요. 한쪽은 상대 안전을 위협하는 조건을 요구하고 다른 쪽은 나라 자체를 포기하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평화가 오기란 거의 불가능해요. 군사적으로도 상황은 쉽게 끝날 모습이 아닙니다. 2022년 이후 몇 년이 지나도록 전선은 조금씩만 움직이고 큰 돌파구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그 사이에 쌓인 건 엄청난 인명피해입니다. 여러 독립기관들의 추정에 따르면 러시아군 사망자는 20만 명을 훌쩍 넘어섰고 부상자까지 합치면 총 손실이 100만 명 안팎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우크라이나군 역시 적지 않은 희생을 치렀어요. 민간인 사망자도 수만 명 단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도시들은 초토화되고 수백만 명이 고향을 떠나 난민이 됐어요. 이 정도 피해면 보통의 지도자라면 전쟁을 멈출 출구를 찾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푸틴은 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얽혀 있어요. 전쟁이 푸틴의 권력 자체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작전이 아니라 푸틴이 역사에 남기고 싶어 하는 대표 업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푸틴의 주변에는 실로비키라고 불리는 권력 집단이 있습니다. 정보기관 출신 인사들과 군 경찰 엘리트들, 국영 대기업의 수장들이죠. 이들은 푸틴 체제에서 막대한 부를 쌓았어요. 국가 예산과 국영기업이 그들의 사업 무대가 됐고 전쟁은 그들에게 새로운 황금 광산이 됐습니다. 러시아의 2025년 예산을 보면 국방비가 전체 지출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돼요. 국방비와 치안 예산을 합치면 국가 돈의 상당 부분이 전쟁 체제를 유지하는 데 쓰입니다. 군수 공장에서는 일감이 쏟아지고 있어요. 오랫동안 침체됐던 지방 도시들에 새로운 고임금 일자리가 생기고 전쟁 특수를 누리는 기업들은 역대급 이익을 올립니다. 겉으로 보면 이 전쟁이 러시아 경제를 살려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실제로 러시아의 국내 총생산은 2023년에 약 3%, 2024년에도 2% 안팎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장은 정상적인 성장이 아니에요. 총알과 미사일을 쏟아부으면서 얻은 숫자입니다. 경제의 피가 되어야 할 자원이 대부분 전쟁 기계로 쏠려 있는 구조예요.
군수 경기가 꺼지는 순간 많은 공장과 도시가 다시 한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끝낸다는 건 푸틴 입장에서는 정치적 모험이 아니라 체제 전체를 뒤흔드는 모험이에요. 권력 집단의 이익 구조가 전쟁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이들은 무엇으로 돈을 벌까요? 군수 공장은 어떻게 될까요? 고임금 일자리는 사라지고 지방 도시들은 다시 침체에 빠질 거예요. 이건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푸틴을 지탱하는 권력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푸틴은 전쟁을 끝낼 수 없습니다. 러시아 내부 여론도 중요한 이유예요. 러시아 사회 전체가 전쟁을 열렬히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강경한 전쟁 지지층이 확실히 존재합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인구의 상당 부분은 전쟁의 승리가 러시아의 위상과 정체성에 매우 중요하다고 믿어요. 푸틴이 갑자기 타협안을 받아들인다면 가장 열성적인 지지층이 가장 먼저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푸틴 주변 엘리트들도 상황은 비슷해요. 오랫동안 전쟁을 찬양해온 실세들이 보기에는 지금 멈추는 선택지가 자기들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일 수 있습니다. 만약 푸틴이 한순간에 태도를 바꿔 양보를 시작하면 그동안 쌓아온 강한 지도자 이미지가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 순간부터는 실로비키들 스스로가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 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전쟁을 잘못 끝낸 지도자는 자주 자국민에게 심판을 받았어요. 제1차 세계대전 뒤에 러시아 황제와 독일 황제처럼 권력에서 쫓겨난 사례가 많습니다. 푸틴도 이런 역사적 사례를 모를 리 없어요. 그래서 애매한 패배보다는 어설픈 휴전조차 더 위험한 선택지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돌아올 참전 군인들도 문제예요. 수십만 명의 병사들은 돌아오면 누가 이 모든 일을 저질렀는지 묻게 될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들은 영웅 대접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패배의 느낌 속에서 돌아오게 된다면 분노와 좌절이 한꺼번에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 역사에서는 전쟁에서 상처 입고 돌아온 군인들이 체제를 뒤흔든 사례가 여러 번 있었어요.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 소련이 무너진 과정에서도 참전 군인들의 불만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푸틴 입장에서는 전쟁을 애매하게 끝내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위험 요소예요. 승리도 아니고 패배도 아닌 상태로 돌아온 군인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전우를 잃고 부상을 입었는데 결과는 애매하다면 그들의 분노는 어디로 향할까요? 당연히 전쟁을 시작한 지도자를 향할 거예요. 그래서 푸틴은 전쟁을 끝낼 수 없습니다. 끝내는 순간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국제 무대에서의 위치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전쟁 덕분에 러시아는 계속해서 세계 뉴스의 중심에 서 있어요. 평화 시기였다면 얻기 어려운 존재감입니다. 서방은 러시아를 제재하고 에너지 거래를 줄이며 장기적으로는 러시아산 가스를 완전히 끊겠다고 법으로 못 받고 있어요. 하지만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중국과 인도 같은 나라와의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교역 규모는 전쟁 이후 빠르게 커져서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약 2,400억 달러를 넘겼어요. 러시아는 에너지와 원자재를 팔고 중국은 자동차와 기계, 각종 소비재를 공급합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사실상 중국과의 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유럽에는 비싼 값으로 팔던 에너지를 중국에는 할인된 가격으로 넘겨야 하는 상황도 여러 분석에서 지적됩니다. 전쟁이 끝나면 이 구조가 어떤 모습으로 굳어지게 될까요? 러시아 내부에서조차 우리가 중국의 값싼 주유소가 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예요. 시간에 대한 푸틴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푸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 크고 인구도 많고 자원도 많으니 지구력이 더 강하다고 봐요. 서방 국가들도 언젠가는 피로감을 느끼고 지원 규모를 줄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정치 일정과 선거, 경제 위기와 내부 갈등을 끝없이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실제로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피로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도 정권이 바뀌면서 지원 정책이 변할 가능성이 있어요. 푸틴은 이런 변화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자기 편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 테이블에서도 진짜로 타협하자는 태도보다는 시간을 벌려는 태도가 자주 보입니다. 겉으로는 회담에 나오고 평화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상대가 받을 수 없는 조건을 내놓아요.
조건이 거절되면 푸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했지만 우크라이나가 거부했다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도 포탄과 드론 공격은 계속 이어집니다. 2025년 말 현재에도 동부 전선에서는 새로운 기계화 공세가 이어지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와 흑해 유조선을 향해 드론 공격을 감행하고 있어요. 이처럼 전쟁은 군사적 이유와 이념적 이유, 경제적 이해관계, 권력 유지라는 네 가지 줄에 촘촘히 묶여 있습니다. 푸틴에게 평화는 전쟁보다 더 위험한 선택지일 수 있어요. 전쟁이 끝나는 순간 지금까지 숨겨왔던 모든 계산서가 한꺼번에 책상 위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경제는 어디까지 망가졌는지, 러시아 사회는 그 질문들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푸틴 체제는 전쟁이라는 거대한 소음을 계속 키워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질문할 여유를 잃고 뉴스의 속보만 따라가게 돼요. 전쟁은 완벽한 연막이 됩니다. 국내의 모든 문제를 덮을 수 있는 거대한 핑계가 되는 거예요. 경제가 어려운가요? 전쟁 때문입니다. 물가가 오르나요? 전쟁 때문이에요. 자유가 제한되나요? 전쟁 중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전쟁은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돼요. 하지만 전쟁이 길어질수록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자원을 소모하고 젊은 세대의 미래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는 날은 단지 협상 서류에 도장이 찍히는 날이 아닐 거예요. 러시아 안에서 전쟁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날, 권력 구조가 변하기 시작하는 날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도 우크라이나의 시민들은 지하 대피소와 파괴된 도시에서 일상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의 시민들도 전쟁이 만든 경제와 선전에 묶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을 끝낼 열쇠는 한 사람의 야망이 아니라 이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과 용기에 달려 있어요. 푸틴이 전쟁을 끝낼 수 없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이 전쟁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예측하는 데 중요합니다. 권력과 경제, 여론과 국제관계가 모두 전쟁 지속을 향해 정렬되어 있는 구조예요. 이 구조가 깨지지 않는 한 평화는 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짜 평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러시아 내부의 변화가 필요해요. 전쟁으로 이익을 보는 세력이 약해지고 평화로 이익을 보는 세력이 강해져야 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전쟁의 진짜 대가를 깨닫고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그날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변화의 순간이 온다는 걸 보여줬어요.